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호 회장인 광복회가 추미애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상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주기 앞서서 독립운동가상, 독립군상 등 친여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상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손 떼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가운데 권익위가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5차례 묵살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박범계 장관의 바로 다음 날 권익위가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겠다. 박 장관은 공수처 이첩이 옳다라고 그런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권익위가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나온 건데, 들여다보니까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이 공익신고자가 5번이나 권익위에 이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권익위는 이게 어떻게 공수처 이첩입니까? 그냥 검찰하고 경찰 나눠서 수사하면 어떨까요? 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자에게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권익위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제보 내용의 처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의 규칙을 바꿨다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대전 171명, 광주에서도 100명 확진,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 났고, IM 선교회 22개 시설은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첫 감염자 발생 후 20여일간 바이러스에 방치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과연 설 명절 때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풀릴까요? 아니면 유지될까요? 곧 방역당국이 지침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소비 위축 막으려 돈 풀었지만 한겨레 신문은 헉헉 역대 3번째 역성장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 GDP 추이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비 위축 막으려 돈을 수차례 풀었지만 역성장, 역대 3번째.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과연 확장 재정이 능상이냐라는 논란과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LG에 이어서 SK도 신입사원 일괄 채용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시 채용이다라고 바꿨습니다. 한 번에 신입사원을 뽑았던 그간의 방식을 없애고 필요할 때마다 부문별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게 결국 일자리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SK 측은 전체적으로 뽑는 규모는 변화 없을 것이다 라고 달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만큼 기업들도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자 정책 전문가 김연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호,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진 불법 출국 금지 조치 의혹,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신채호.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광복회로부터 신채호 선생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작년에 은수미 시장에게는 신채호 선생 상을 줬다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C. 여기서의 C는 추미애 C가 아니라 C 학점입니다. 법무부가 굉장히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이른바 C 학점을 받은 겁니다. 김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권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협박이냐 으름장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 톱뉴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제목은 이겁니다. 김학의 공수처 1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데 검찰 손 떼라. 공수처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권익위마저 그렇다면 공수처로 옮기는 게 맞지 라며 맞장구를 쳐서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종이장을 뒤집듯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도 이 보도된 기사 내용과 의혹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입장을 번복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주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공익신고자 A씨가 권익위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는 사실상 불법이다 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1월 4일부터 총 5차례나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 5차례 모두 다 묵살당했다라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입니다. 1월 4일, 1월 6일에 1차, 2차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익위의 답변은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이 건은요 경찰과 검찰에게 분리해서 각각 좀 수사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공익신고자가 그때 당시 경찰, 검찰 쪼개지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이건 함께 봐야 된다. 이거 공수처의 수사 의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권익위가 선생님, 공수처는 출범만 해도 수개월 소요가 예상돼서 공수처에서 보기엔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입니다. 1월 15일과 20일에 추가 신고를 합니다. 수원지검 특수팀으로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게 타당합니다. 라고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요청을 했는데 권익위가 제보 자료를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 결국 공익신고자가 직접 수원지검에게 자료를 줬다. 어떻게? 택배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 하루 만에 권익위가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렇게나 입장 변화가 잦아서야 되냐? 납득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는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무입장이 입장이다. 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간의 과정을 굉장히 숨가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컨대 지금 뜨거운 논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찰 손떼, 이건 공수처가 할 거야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큰 논란인데, 자, 이런 상황 맥락 속에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가 5차례 신고를 묵살했고 급기야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박범계 후보자 발언 이후에 말을 바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익위가 꼭 뭐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묵살했다. 이건 표현은 뭐 약간 좀 과도한 것 같고, 어쨌든 공익신고자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권익위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익위도 처음에는 공수처로, 그러니까 신고자가 오히려 처음에 이것을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한 번에 이제 수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권익위가 오히려 먼저 거절을 했다, 아니, 먼저 그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출범 초장만 지금 임명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출범까지 앞으로 최소한 2달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3월에나 공수처가 재활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수사를 2달이나 이렇게 미루자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익위도 굉장히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하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 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원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신고자가 그러면 수원지검으로 이 자신의 신고자를 보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공수처가 그런데 신고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신고자가 택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고 서류를 내용들을 다 수원지검에 보냈다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권익위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공수처가 아니라 라고 답변을 줬다면 왜 그 자료를 검찰에게 권익위는 넘겨주지 않은 겁니까?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권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권력기관들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게 이제 권익위의 가장 큰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수사를 촉진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수원지검에 보내지 않았다.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여러 여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로 보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권익위가 그러면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겠다라고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익위라고 하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 제보의 내용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촉진해야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오히려 여권의 주장에 휘둘린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 이첩이라는 게 공수처 출범까지 한 2달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과연 공익에 부합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권익위는 여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수처로 수사를 이첩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압박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권익위가 거기를 다시 거두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게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건지, 그런 의혹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권익위가 제보자의 제보를 묵살했다기보다는 제보자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더 본질적인 셈인데, 애초에 권익위가 이 제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 다음 날 권익위가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해외 도피에 어떻게 누가 연루가 됐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김연아 비대위원, 만약에 이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늘 동아일보에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권익위가 1차, 2차, 3차, 4차 신고, 5차 제보가 다 1월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안 된다, 공수처에서 이걸 다룰 만한 게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더니 박 장관 후보자 발언 이후에 왜 돌연 입장을 바꿨으며, 동아일보 기자 채널A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라는 의미는 또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국어를 못하지 않는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권익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충우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락가락하고 좌충우돌 할 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력권익위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는 얼마나 다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협을 느끼면서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가 일련에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다. 보호받지도 못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은 빨리 처리하지 않고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공수처 이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으로 가면서부터 좀 국민권익위가 삐덕거린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라는 그런 인터넷상의 이제 사이트에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데 지금 의대 입시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 역시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행했던 행사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이 문항을 왜곡하고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편에서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권익위의 입장을 저는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연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고요. 물론 권익위 측은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거나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는 원칙론을 밝히기도 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텐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님, 네. 김연아 의원께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견해 주셨는데 검찰에게 제보 자료를 보내달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권익위가 검찰에게 수사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지금까지 공익 제보자에게 했던 말과 박 장관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 마치 180도 입장을 바꾸는 듯한 이 모습. 자,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처음에 공수처로 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안 보내겠다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자. 이런 부분이고. 예. 또 박범계 후보가 얘기한 것은 이제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공수처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대처돼 있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빨리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었고 빠른 인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직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말하자면 권익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 사항도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연 이게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여부 또 이 내용의 어떤 유출에 대한 문제,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과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논의 자체가 다시 권익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고 예. 만에 하나라도 이런 영향에 의해서 다 현재 어떤 신고한 분 공익 제보자가 말하자면 빨리 그렇다면 공수처에 보내는 것보다는 검찰과 경찰에 보내는 게 낫다고 했다면 빨리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자, 물론 이 검사의 비위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거나 적절치 않을 때는 적당한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 수사관도 없는데 공수처 이첩. 뭔가 공수처 이첩을 서두르는 것이
논란이다라는 건데요. 공수처가 검사 20여 명, 수사관 30여 명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출범까지는 최소 7, 8주가 예상되는데 수원지검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거죠.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로 이첩된 다시 검찰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법 취지를 살리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전문가는 공수처장만 임명된 상태인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건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누군가 그러더군요. 법은 상식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라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수처가 출범한 취지 중에 하나는 검찰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기보다는 오히려 수원지검이 제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수사를 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조간신문에 지적되고 있던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일단 법은요,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럼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관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공익신고를 하여야 해요. 이건 의무조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익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조사기관이나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나,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기관이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고 공익신고자에게 이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이것도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수처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의무를 방기하고 미적미적 거렸다. 이거는 지금 드러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조 2항에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수사기관의 장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막론하고 무조건 그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검사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사가 검사 혐의를 조사하는 것들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검사 수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찰에서 뭐 수원지검이든 대검이든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처에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25명인데 다 25명 중에 검사는 지금 딱 한 명이에요. 누구? 공수처장. 차장도 없고 검사 23명도 없어요. 검사가 임명되려면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되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 또 야당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 봐가지고 공수처법 24조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됐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이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된 지금 공수처장이 나 혼자서, 내가 검사니까 공수처 검사거든요. 처장도 나 혼자 이거 다 할 수 있어. 뭐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수사할 수 있어. 그럼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2달, 석 달 막 이렇게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공수처법 근거 조항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검찰에다가 한번 맡겨보고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있는데, 과연 공수처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편 공수처로 수사 중인 사건 이첩될 압박을 받고 있는 수사팀 수원지검은요, 대검의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 은폐 의혹 수사, 대검 반부패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이번엔 대검 반부패부까지 거침이 없는 압수수색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공익신고서 내용 중에 2019년 6월 말 출국금지 정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하지 말라라며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 이송윤 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일선수사청에게 수사하지 말라 라고 압박을 가했다라는 공익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출국금지 사태 은폐 정황 및 수사 축소 시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매우 흥미롭군요. 공수처로의 이첩이라는 얘기가 턱 밑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이송윤 중앙지검장을 겨눈 압수수색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했다는 건 이제 2019년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4월, 5월까지 3월 달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출국 자료를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제기된 것처럼 그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가 허위로 조작됐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안양지청이 2019년 4월, 5월에 수사를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익신고의 내용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직원만 하더라도 17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직원들 불러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거 역시 당시에 한 2달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검이라든지 법무부에서 그 수사를 중단해라 이런 압력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압력 속에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부장했던 반부패 강력부가 그런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원지검이 압색을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했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공수처로 뭐 이첩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그 이첩까지는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수사를 매듭 짓겠다 이런 각오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정부의 업무 역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등급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법무부 업무평가 또 C등급. 법무부가 2020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C등급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된 측면과 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역 실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은 신채호 선생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 취임 직후에 친여 인사들에게 많은 상이 수여된 겁니다. 김원훈 광복회장 취임 후 20개월간 77명에게 시상을 했다. 야,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상을 준 거고요. 만화가 33명, 단체 수상 제외하곤 친여 성향 인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겁니다. 자, 면면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에게, 우원식 의원에게, 안민석 의원에게 주어진 상 이름은 우리 시대의 독립군 상이라는 상이 수상됐고 수상 이유는 일본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는 이유로 서른 의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도쿄올림픽 우길기 금지 결의안을 추진했다 안민석 의원, 그리고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는 단재 신채호 선생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가 웹툰을 도서화했다. 그리고 진보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요, 친여 성향의 유튜버인데요, 역사 정의 실천 언론 인상이 수여가 됐고요. 그 이유는 토착 외구 응징 취재의 공이 인정된다.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장관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면면의 수상 소감과 이유, 수상 타이틀과 이유 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상이라는 게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뭐 광복해서 주는 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의미 있는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원웅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체장을 하실 때 보통 이런 상을 막 주는 이유는 뭔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 단체도 정부에 이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뭐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수상 이유를 보니까 뭐 적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런 명목을 갖고 상 줄 사람들이 꼭 저 사람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찾았다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친여 인사들 말고 야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좀 균형을 맞추든가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또는 학계나 연구가 중에서도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상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하필이면 전부 다 친여 정치와 관련된 사람이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법무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관은 계속 낙제점, 그런데 기관장은 갑자기 밖에서 상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글쎄 국민들이 볼 때 장관과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수상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이번 타이밍에서는 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는 신초 선생상을 수여했고 특히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는 역사정의 실천 언론인상을 수여했는데 김형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광복회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보훈단체입니다. 네. 그만큼 전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대표하는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리스트 보면요. 백은종 대표에게 수여된 역사정의 실천 언론인상의 수상 이유가 친일 잔재 청산에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이 백은종 대표는 기사에 따르면 광우병 소고기 파동 당시 시위를 주도했었고 이른바 응징 취재라는 스스로가 붙인 이름으로 보수진영 인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징하겠다며 황소를 타고 수원검찰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낙상을 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강복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거한 그 단체인데 거기 안에 사실은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 금지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뭐 김은하 비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다 상을 줄 만한 이유들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 해석하면 저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백은종 씨 같은 경우도 보수 진영과 야당 인사 또 표현 자체도 그걸 직접적으로 뭐 토착 왜군이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보기에도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특히 아까도 말했듯이 국가근육위원회도 그렇고 광복회도 그렇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 단체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그것을 명심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뭐 내보란 듯이 정치적 편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뭐 상을 많이 주는 거야 나쁘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이런 기념사를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서울현 중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라뿐입니다. 자, 과연 이 주장을 대한민국 국민 얼마나 동의를 할지가 논란이었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때 당시 야당이 매우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자 야당을 향해서 친일 비호 세력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었던 백은종 대표가 역사정의 실천 언론인상을 받을 때 그때 당시 수상 소감을 보니까 토착 외구를 쫓아가서 응징 취재를 했다고 광복회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상을 주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제 정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고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건데, 글쎄 최재형상, 신채호상 뭐 다들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죠. 근데 왜 은수미 시장은 신채호상이 그러니까 신채호상을 왜 은수미 시장에 줬는지, 신채호상의 의미는 뭔지, 그 추미애 장관이 받은 최재형상의 의미는 뭔지,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자체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상을 만들고 나서 한 7, 8개월 동안에 3명을 수상했는데 다 이제 여권 인사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언론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최재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가 정확해야 되고, 상이라는 게 어떤 권위가 있으려면 뭐 그 상을 줄 때마다 기간도 필요가 그럴 텐데 그냥 여권 인사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최재형 선생 자체가 한 정파에서 소비되는 거죠. 그러면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반발하는 것도 그 이유일 텐데, 결국 그렇게 되면 최재형 선생 자체가 한 정파 인물처럼 돼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최재형 선생 후손들이라든지 아니면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추구하는 바라든지 아니면 최재형 선생이 진짜 뜻이 거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결국은 이 상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광복회가 정확히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정확히 상을 부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그 상의 의미가 과연 뭔지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그 상을 줌으로써 오히려 선생의 뜻이 오히려 왜곡되고 정파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상을 과연 광복회에서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의문인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른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이 상을 줬을 때 어떤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우길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 뭐 나쁘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치 활동에 대해서 광복회가 상을 주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광복회에게 정책 중립성을 요구하겠습니까? 앞에 얘기한 거가 맞물려서 정책 중립성을 갖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광복회 자체가 정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느낄 때 그 상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고 광복회 활동 자체가 의미가 편배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활동에 대해서 상을 준다 그러면 그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용인하고 또 그 상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에, 이 수상 목록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최재형 상을 수상한 추미애 장관 뉴스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문영숙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측은 광복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필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위치에 있는 분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엄청난 피해를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광복회에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최재형 선생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최재형 유족이 참여하는 이 기념사업회 공문도 무시하고 저희가 감당하기가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황당한 상황은 최재형 선생의 유가족이 포함된 최재형 사업회 측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준 이 최재형 상의 이름을 따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영숙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광복회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를 안 한 광복회.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자 문영숙 이사장에 따르면 광복회 간부가 광복회원 1000여 명이 쳐들어간다고 벼르고 있다. 어쩌실 건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회원 한 분이 항의 전화를 했더니 또 이런 전화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도 받았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문영숙 이사장의 주장이 매우 충격적인데 문제 제기,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보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광복회원 1000여 명이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이런 항의 전화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이 협박에 해당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런 이야기 1000명이 쳐들어온다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게 협박이거든요. 제가 지금 광복회 정관 보고 있거든요. 구조에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광복회가 그 회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러한 그 모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국가로부터 많은 그 보조를 갖다 받고 있거든요. 다음 포상 관련된 그런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포상이라고 하면 광복회 명의의 이름으로 어떤 상을 주겠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이름으로 상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의사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이거는 나는 저런 사람한테 그 우리 그 조상의 우리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다른 분 이름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 또 왜 하필이면 최재형 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 그 독립운동가 그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유명한 분이 또 감사원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최재형 상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신채호 선생이 쓴 글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애틋한 마음도 있고 한데 과연 신채호 선생이 살아 계셔서 내 이름으로 그 상을 줬다라고 하면 은수미 시장한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광복회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서 기자회견 한 대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너그럽게 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중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데 들어보시죠.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로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가진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의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엎고 비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입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실존 보존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 보전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소규모 산발전 집단 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가의료위기 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인사 발언, 모두 발언 잠시 듣고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이 85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요 발언이 나오면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김종인의 85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조금 전에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방역, 경제, 그리고 법치, 외교, 안보 전 분야에 있어서 제1야당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내용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주요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연아 비대위원님, 사실은 기자들에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앞선 발언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자들에게 이미 출입 기자들에게 모두 발언의 원고가 지금 전달이 된 상황이에요. 저도 조금 전에 좀 읽어봤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장의 비판이 담겨 있더군요.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일까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를 저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선이 필요한데요. 이제 문재인 정권 1년여쯤 남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는 기존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전 정부 탓, 투기꾼 탓, 유동성 탓, 그다음에 이제는 가구수가 늘어난 것을 탓하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요. 저는 진정한 여당의 모습은 이제는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떻게 같이 나누고 어떻게 미래를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에서 85분 동안 세세한 내용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시종일관 주장하신 것은 정부에게 문제인식을 이제는 공유하자. 그리고 문제인식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가자라는 메시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말씀드리는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또 경찰의 수사 논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사실이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두 갈래 크게 첫 번째 갈래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이것이 운행 중에 폭행이 이루어져 특가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라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갈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사건 초기에 이 전 차관에게 부적절하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이 무르익으면서 경찰 전 차원에서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라는 이 크게 두 가지 갈래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라 함은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라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할게요 라는 보고를 상부에게 올리지 않기도 않았던 주무 담당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이 나름대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죠. 그런데 검찰은 그거 무관하게 일단 강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용구 차관 당시 피해 영상을 택시 기사도 당시 담당 경찰관도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오늘 언론이나 여러 언론을 보면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경찰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담당 경찰관만 알았을까? 아니면 그 윗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것이 묵살됐을까?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어쨌든 경찰청에서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기자들 상대로 내사종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경찰 입장에서도 담당 경찰관은 당시 영상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했죠. 그런 만큼 지금 검찰은 이제 결국은 서초경찰서 차원에서 그것이 결국은 담당 경찰관, 팀장, 과장 그리고 서장으로까지 보고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건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핵심 자료는 뭘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압수수색이라 함은 주요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 직전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하여 주요 증거 혹은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핵심적인 어떤 물증이나 무언가를 검찰의 수사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과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이 확보하고자 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원래 피의자들은 증거 같은 것들 다 숨기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뺏는 게, 입수하는 게 그게 압수수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폭행과 관련된 것은 전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폭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다 제출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결정적으로 영상을 복원해냈죠. 네네. 포렌식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더 뭐가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제 추측인데요. 그것은 혹시 경찰에서 그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좀 무마한다든지 봐준다든지 그런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런 단서가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 만약에 맞다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겨누고 있는 것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경찰의 대응이다. 그런데 앞서 경찰은 이렇게 송구하다며 사과를 하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경사가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담당 경사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몰랐다. 그런데 경찰의 이 입장을 검찰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윗선, 그것이 법무부든 아니면 뭐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이 나서는 이유는 과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도 되는가를 한 번쯤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경찰 내부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말하면 권력자들의 비리가 밝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조차도 그런 부분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분은 당시 상황은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측면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뉴스 속보가 단 2줄 들어왔는데 이 네 분의 패널분들이 이렇게나 또 깊은 분석을 해주셨군요. 뉴스 속보 2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야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자당 대표를 자당의 대표 선수를 잡음 없이 단일화할 수 있을까가 최대 고민입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지켜보시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시겠습니까? 3월 초에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야권 지지자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고 단일화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무협상부터 시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선관위에 기호 4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단일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할 텐데 단일화 안 되는 겁니까? 김연아 비대위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바로 단일화는 거죠. 과연 이제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일 후보가 과연 단일화가 돼서 야권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결국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관심사일 텐데 그 기싸움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거죠. 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입당이든 합당이든 들어와라. 사실 그 주장의 논거는 뭐냐면 3월 초에 1대1 단일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일화가 아름답게 단일화가 된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하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보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면서 단일화가 되긴 했지만 약간 좀 그 단일화가 완벽한 시너지를 낸 단일화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고 2002년 단일화를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주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나중에 정몽주 후보가 또 번복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말고 미리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면 단일화를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거고 반대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과연 들어가서 본인이 승산이 있느냐 이걸 계속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상호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3월 초에 단일화라고 하면 2월간 혼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목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도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달 5일날 이제 본 경선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안철수 대표 결단을 하지 않을까 그 방식이 뭐 입당이든 합당이든 아니면 뭐 본선 이제 오픈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오픈 경선을 이제 요구했었죠. 그 방식이 되든 결국은 2월 5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서 합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 생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차 컷오프를 발표했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8명의 명단입니다. 이 중에서 본 경선은 4명밖에 못 갑니다. 4명이 여기서 떨어지죠. 자, 일단 살아남은 분들은 김근식 교수, 김선동 사무총장,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오신환 의원, 이승현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구청장. 이렇게 8명이고 이 중에서도 50% 4명이 떨어지고 4명만 본경선에 진출을 한다라는 건데 김연아 비대위원님 돌직구에 출연하고 있는 박수현 민주당 홍보본부장은 결국은 단일화 안 될 거다라고 재차 단일화가 깨지기를 강조한 바도 있는데 우리 당에 들어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 그러다가 단일화 안 되면 어떡하냐. 입당하자. 입당해서 해라. 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계속해서 공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박수현 의원 말대로 단일화 안 되고 3파전으로 치러지면 굉장히 불리한 선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아마 원하시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단일화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양보하는 단일화의 시나리오는 있는가? 저는 그게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달라고 하는 약간은 떼쓰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식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떤 명분도 없이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식의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3자 구도로 갔을 때에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단일화 과정을 할 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실무적 협상. 국민들은 잘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공당과 이제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합당이라든가 단일화 후보를 할 때 실무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이런 경선 트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가 익힐 수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인 합당을 통해서 내부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그런 합당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저는 두 달은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결국 본선 경쟁력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안에서 후보자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공약과 또 이미지의 쇄신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와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단일화에 대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당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장 선거를 지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 취재 경험상 보면 성공하는 단일화와 실패하는 단일화의 차이를 그냥 제가 피부로서 몇 가지 느낀 적이 있는데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최근 사례를 제가 취재했을 때 느낀 건데 성공하는 단일화는 단일화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일화를 짠 발표해서 성공을 하더군요. 그런데 꼭 이런 단일화는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작부터 잡음이 많은 단일화는 결국 협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드문었었는데 네. 이번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죠.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단일화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붙이는 말하자면 좀 서로 말하자면 붙돋아 주면서 단일화를 해가야 되는데 그 사람 일을 왜 나한테 물어? 이런 식의 어떤 차가운 단일화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당내에서도 장재현 의원의 주장처럼 야권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밖에 있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억지로 국민의힘 안으로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을 때 지금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중도층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는 저 밖에 있기 때문에 호랑이인데 국민의힘 안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는 고양이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이미 있고 그러면 단일화한다 당내에서 단일화하는데 미리 컷오프 된 사람은 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일화의 시너지를 가지려면 지금부터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 후보도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먼저 그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는 상당히 좋은 단일화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2파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제는 자족적인 21개의 컴팩트, 엔카, 다핵 도시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출마 선언일이어서 저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빛나시라고 좀 비켜드리는 날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아름다운 경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그런 모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권의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6개월 만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자 성추행 호소자? 피해 호소자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던 남인순 의원이 뒤늦게 사과를 한 겁니다. 민주당도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서 깊은 사과를 한다라고 사과했고
민주당 여성민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 가족, 실망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낙연 대표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입장 밝혔는데 네. 인권위가 결론을 내고 나서야 이런 대대적인 사과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간 민주당의 정식 이런 사과가 6개월이 걸리는 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급기야 남인순 의원처럼 피해 여성에게 피해로 호소하는 여자다 라는 용어로 이른바 2차 가해를 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왜 이렇게 사과가 늦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든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그 말이 제대로 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벌써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지금에서야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을 놓쳤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권위의 그 발표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쑥 봤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권위에서는 뭐 피해자의 말이 뭐 원론적으로 맞다 이런 식으로는 그 결론이 나와 있던데 이게 과연 성희롱이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인권위 조사 결과 자체가 이게 좀 그 정확한 건가는 의심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성희롱 정도 상황으로 무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성희롱과 성폭력이 차이가 있거든요. 성폭력은 뭐냐면은 피해자한테 어떠한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은 그게 성폭력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불쾌하고 뭐 조금 뭐 그런 불이익을 좀 받고 이 정도로 끝나야 성희롱인데 지금 봤듯이 다른 재판 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다닐 정도로 상해를 갖다가 입어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그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인가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피소 사실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남인순 의원도 SNS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젠더 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뿐이다. 라는 입장 되풀이하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했다. 불찰이었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라고 피해자라는 용어를 썼군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자,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저희 중에 누구도 그 분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 시도를 해야겠죠. SNS에 사과한다. 피해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겠다. 굉장히 저는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뒤늦은 사과에 대해서 야당의 또 여성 비대위원이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저 사과가 가볍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미 때도 너무 늦었지만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또 국회의원들은 사과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제 소통관이라고 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 피해인에 대한 변호인 단체를 찾아가서 또 본인이 여성단체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한번 사과를 보십시오. SNS에 그냥 몇 줄의 말로 했습니다. 저게 정말 진정한 사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이제 요 며칠 논란이 됐던 정의당의 성추행 관련된 대응을 보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렇게 더 비교가 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훨씬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공당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불과 뭐 한 7명 남짓의 정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대응에 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외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내부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당의 존폐 위협이 될 만큼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권익위의 발표에 따라서 뒤늦게 SNS에 사과 한 줄 몇 줄 하고 만다? 저는 이건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남인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준하는 본인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이 성희롱이 맞다라고 얘기한 인권위를 향해서 인권위도 적폐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적폐다, 2차 가해는 계속된다. 국가인권위에서 박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이다. 그러자 박 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누리꾼들은요, 망자는 말이 없는데 한쪽 진술만 들었다. 인권위도 적폐다. 인권위는 죽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느냐라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의 조사자가 방어권 행사가 없는 상황, 성희롱 판단한 인권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격적이다라는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논평이 말이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인숙 의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첫 자성의 목소리고요. 충격과 경악이라는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민주당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라고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의 이 충격과 경악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서 충격과 경악스럽다라는 논평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권인숙 의원의 이 커멘트가 뉴스가 된 건 권인숙 의원 말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이 민주당의 논평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뉴스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권인숙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권인숙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3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그것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신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높은 가치로 권인숙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시대적 아픔과 상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천서 사건이라고 하는. 그랬을 때 여성의 피해, 또 고문 국가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비례대표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논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은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3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앞으로 민주당이 여성 인권과 국가폭력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 말하자면 서울, 부산 두 전직 시장에 대한 대응, 또 같은 여성계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 문제의 장본인이면서도 다른 당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같이 자숙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타자화시킨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인숙 의원 자체는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에서 이런 논평 자체를 낼 때 조금 더 그와 같은 성 관련된 논평은 여성계 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무겁게 그 논평 하나를 내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어떤 권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정의당의 대처와 민주당의 대처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사과도 늦었고,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의당이 이번 서울시장에 후보를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보를 불출마하겠다라는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냈다라는 점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정치에서 사과라 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도 인권위에서 결국 성희롱을 인정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저는 결국은 뭐 남인순 의원의 사과, 뭐 뒤늦었지만 사과 자체를 뭐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좀 들은 것처럼 정의당 사태에 대해서 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논평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진정어리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은 그 피해자 측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서울 전체에 내걸었던 플랜카드입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끝없는 2차 가해가 벌어졌다. 이것이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인 거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남인순 의원 얘기했지만 결국은 피해자가 오히려 도움을 호소했는데 그 도움을 호소했던 단체가 남인순 의원에게, 남인순 의원이 다시 박원순 시장의 젠더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는 영영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진정한 사과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친문단체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를 뭐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 당대표의 사과는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써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연 지금 또 뭐 친문 진영을 통해서 뭐 지지자들을 통해서 뭐 망자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걸 책임짐으로써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사과문 보면 나는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그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만 물어본 것이다. 즉 피해 사실 혹은 피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기자가 말씀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의원이 그것도 여성계를 대표했던 의원이 젠더 특보에게 박 시장 불미스러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것 자체만으로도 꼭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출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남 의원의 사과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제 사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저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그냥 상당한 혼란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혼란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함으로써 결국 박원순 시장이 극단의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영영 구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6개월 넘는 사태를 통해서 2차 가해를 만들어진 근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남인순 의원이 과연 이것이 상당한 혼란인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2차 가해, 3차 가해 결국 피해자는 영영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 몰리게 된 데에 출발점이었는지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의 충격과 경악이라는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도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할 말 하안으로 이거를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역시 류호정 의원이 전면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정의당 입장에서 유구무원이다. 한자로 쓰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다음 전 노래 가사가 딱 떠올랐거든요.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내가 유구무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이런 노래 가사가 저는 이렇게 머리를 딱 스치면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사실은 뭐 야당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그 성 문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 문제는 이런 성범죄의 그런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권력의 문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막대하는 게 이게 성범죄의 문제의 본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쁘고 악랄한 범죄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을 갖다가 하고 정의당이 잘한 게 타이밍 제때 신속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책임도 지겠다 이런 건데 왜 거대 야당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 질질 끄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 유호정 의원 다시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유감을 표했고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올가놓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라는 걸 소명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8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광복회가 만든 신최호상. 어제는 최재형상, 오늘은 신최호상에 대해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라방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